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느 프랜차이즈 식당이 막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장을 전면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네, 엄청난 투자를 했네요. 그렇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입구에 있던 단차도 싹 없애고 완벽한 각도의 경사로도 만들고 화장실도 엄청 넓게 확장했어요. 아, 건축학적으로 보면 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무장의 공간이 탄생한 거군요. 맞아요. 완벽한 배리어 프리 공간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휠체어를 탄 고객이 그 완벽한 경사로를 쓱 올라와서 매장에 딱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딱 보더니 너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그 휠체어 탄 고객의 머리 너머로 뒤에 있는 동행인한테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기, 이분은 뭐 드신대요? 이렇게요. 와, 정말 뼈아픈 실수네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수억 원짜리 그 완벽한 인프라가 직원의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단 3초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건물의 장벽은 없었는데 마음의 장벽에 쾅 하고 부딪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공간의 접근성은 완벽하게 확보가 되었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 마지막 1m의 교감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m의 교감. 그 표현 진짜 좋네요. 네, 아무리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더라도요, 결국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대응 능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환대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막 멋진 정사로,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같은 물리적 환경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던 건 아닐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두 가지 핵심 문헌이 있는데요. 모두를 위한 환대의 기술, 유니버설 서비스 실전 가이드북, 그리고 일본의 유니버설 서비스 기본 텍스트입니다. 이 두 자료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접근성이라는 게 무슨 제도를 개선하거나 예산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네, 타인과 맺는 관계의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통해 깨달음을 얻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식 자체를 바꾸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지식에서 깨달음, 그리고 의식으로 나아간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이 유니버설 서비스라는 개념이요. 청취자분들도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단어는 이미 익숙하실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베리어 프리는 이미 존재하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거예요. 특정 대상, 즉 장애인을 위해 턱을 깎아내는 거죠. 있는 장벽을 부수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예 처음부터 장벽이 없도록 하도록 하드웨어 자체를 설계하는 겁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네네. 이 두 가지가 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설계라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유니버설 서비스는 마음의 베리어 프리를 실천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네,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인적 대응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만약에요, 우리가 막 무한한 예산이 있고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변수를 다 예측한 완벽한 100% 유니버설 디자인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보죠. 완벽한 공간이요? 네. 그렇다면 인간의 개입, 그러니까 유니버설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게 자동으로 착착 맞춰져 있다면 굳이 사람이 나설 이유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 주셨네요.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 문헌들의 핵심 지적입니다. 왜 불가능하죠?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스펙트럼은 그야말로 무한하거든요. 반면에 건축물이나 시스템은 아무리 뛰어나게 만들어도 완공되는 그 순간 고정된 실체가 되어버립니다. 고정되어 버린다. 네. 그래서 어제까지는 완벽했던 공간이 오늘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가진 누군가가 방문하면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하드웨어는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건물을 당장 고칠 수는 없어도 우리의 대응 방식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건물을 당장 고칠 수는 없어도 대응 방식은 당장 바꿀 수 있다.
와, 명언이네요. 결국 유니버설 서비스라는 건 환경이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을 사람의 유연성으로 메우는 궁극적인 열쇠인 겁니다. 아하, 공간의 빈틈을 사람의 유연한 태도로 채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연한 대응 방식을 갖추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할까요? 책을 보니까 우리가 한이 장벽이나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되게 묵직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사실 오늘 심층 분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져왔던 게 바로 의학적 모델이거든요. 의학적 모델이요? 네, 이건 장애나 불편함의 원인을 전적으로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눈이 안 보여서 다리가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개인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유 불쌍해라 도와줘야지 하는 동정의 시선이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동정심이 의학적 모델의 결과물이죠. 동정의 시선 하니까 사실 저도 자료 읽으면서 제 어릴 적 경험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어떤 경험이신가요? 제가 원래 완전 왼손잡이거든요. 어릴 때 유치원에서 일반 가위로 색종이를 자르면 이게 항상 종이가 씹히고 예쁘게 안 잘렸어요. 아, 왼손으로 일반 가위를 쓰면 날이 안 맞죠. 네. 그런데 그때 어른들이 저한테 어유 너는 왜 이렇게 가위질을 서툴게 하니 손재주가 없구나 이러셨거든요. 아, 그거네요. 네, 그게 전형적인 의학적 모델인 거잖아요. 제 손재주라는 개인의 문제로 원인을 돌린 거니까요.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그 가위 날의 교차 방향이 철저하게 오른손잡이용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발생한 환경적인 마찰이었던 거죠. 맞아요. 물리적 마찰이요. 만약에 그때 저한테 왼손잡이용 가위가 주어졌다면 저는 진짜 가위질 천재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하하,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완벽한 사회적 모델의 예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장애나 불편함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체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불완전한 사회 환경이 맞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마찰이라는 거죠. 마찰이다. 네, 원인이 환경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동정이 아니라 이 환경이 저 사람한테 어떤 불리함을 주고 있지? 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와, 시선이 바뀌니까 접근 방식이 확 달라지네요. 동정할 때는 그냥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걸로 끝났는데 공감으로 넘어가니까 그럼 당장 내가 꺼내줄 수 있는 왼손잡이용 가위가 뭐지?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아주 구체적인 시각적 단서들이 등장하죠. 네네, 그 디테일들이 진짜 놀라웠어요. 그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 보셨어요? 네. 색각 이상자나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이죠. 네, 보통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두운 배경에 붉은색 글씨 많이 쓰잖아요. 강조하려고. 근데 그게 백내장이 있으시거나 색각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검은색이랑 헷갈려서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황색을 써야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디테일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 대신에 우리 눈에 8배나 더 밝게 보이는 녹색 레이저 포인터를 쓰는 게 모두를 위한 방식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작은 디테일이 바로 우리가 꺼내줄 수 있는 왼손잡이용 가위인 셈입니다. 또 하나 진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청각장애를 가진 고객분들과 우리가 종이에 글씨를 써서 대화하는 그 필담을 나눌 때 생기는 오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이 정말 자주 겪으시는 인지적 마찰이죠. 어떤 부분이 제일 흥미로우셨나요? 보통 우리가 메모로 대화할 때 고객이 종이에다가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 줘 혹은 여기 앉아도 돼 이렇게 되게 짧고 반말로 쓰시면 직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분이 상하잖아요.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헌에서는 이게 절대 고객이 무례하거나 화가 난 게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고객이 장애가 있으니까 직원이 넓은 마음으로 무조건 이해해줘라 이런 식의 감정적인 호소인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죠. 네, 그 이유가 철저하게 언어학적인 구조 차이 때문이라는 걸 알고 진짜 전율이 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진짜 환대의 시작이죠. 농인분들이 쓰시는 제1 언어인 수어는요, 공간, 손의 움직임, 표정을 결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고도의 3차원 시각 언어입니다.
3차원 언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음성 한국어에 있는 복잡한 조사나 어미, 그리고 존댓말 체계, 이런 거랑은 문법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존댓말 구분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담을 하실 때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모국어인 수어의 그 직관적인 구조를 한국어 텍스트로 머릿속에서 직역하시다 보니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수식어를 싹 빼고 용건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최적의 소통 방식인 거죠. 아하. 직원이 이 지식을 알고 있다면, 필담을 나눌 때는 서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중부정을 피하고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로 명확하게 써야겠다.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거네요. 그걸 모르면 속으로 막 화내면서 소통의 장벽만 엄청 높아졌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또 소통 툴킷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방향을 설명할 때 쓰는 클락 포지션. 이것도 진짜 마법 같은 언어 습관이었어요. 아, 시계 방향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기법이죠. 네, 보통 우리는 식당에서 서빙할 때 물컵 여기 있어요. 혹은 뭐 오른쪽에 샐러드 놨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이 방식이 왜 치명적인 오류를 만드는지 분석해 놓은 게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이쪽, 저쪽, 오른쪽, 왼쪽 같은 말들은 철저하게 말하는 내 시점 기준이거든요. 네네. 화자의 위치가 바뀌거나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시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대적인 방향 제시는 엄청난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시점을 기준으로 3시 방향에 물컵이 있습니다. 10시 방향에 샐러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처럼 절대 좌표를 찍어주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공간을 상대방의 인지 구조에 맞춰서 언어로 딱 시각화해주는 거죠. 진짜 이건 무슨 데이터 전송 기술 같아요. 내 머릿속의 지도를 상대방한테 오차 없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내견 관련된 팁도 있었어요. 네, 에스코트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길에서 안내견 보면 진짜 너무 대견하고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막 시선이 가고 쓰다듬고 싶거든요. 우쭈쭈 하고 싶고.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책에서 그게 시각장애인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진짜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엄청 경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네스를 찬 안내견은 지금 귀여운 반려동물이 아니라 사용자의 눈을 대신해서 고도의 작업 수행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작업 수행 모드요? 네. 네, 근데 누군가 휘파람을 불거나 만지거나 먹이를 주면 이 안내견의 공간 인지 프로세스에 치명적인 버그가 생기는 겁니다. 버그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바로 사용자가 계단에서 구르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를 옆에서 귀엽다고 손으로 확 가려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와, 자율주행 센서를 가린다. 진짜 확 와닿고 무서운 비유네요. 결국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내 마음대로 막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그냥 지켜보는 절제력도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안내를 할 때는 안내견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제 팔꿈치를 잡도록 유도해야 하죠. 휠체어 사용자랑 대화할 때는 무릎을 낮춰서 눈높이를 1m로 맞추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직원이 휠체어 아래쪽에 서서 추락을 막아야 하고요. 네. 이런 상황별 소통 툴킷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외국인용 다국어 번역 앱이나 할랄 비건 픽토그램, 그리고 성별 중립 화장실 안내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결국 언어가 안 통하는 외국인이나 유모차 끄는 부모님들처럼 장벽을 마주한 우리 모두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조금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지금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서비스업 사장님들이나 기업 경영진도 계실 텐데 솔직히 점심시간에 막 주문이 50잔씩 밀려있는 바쁜 카페나 콜센터에서 응대 시간 쫓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쁘죠. 네, 바쁜데 이런 디테일한 유니버설 서비스를 일일이 다 챙기는 게 가능할까요? 자칫하면 효율성이 뚝 떨어져서 기업 이윤 깎아먹는 그냥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착한 일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단기적인 회전율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시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헌에서는요, 이게 오히려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른바 거대한 선순환, 리플 이펙트를 만드는 경제적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거대한 선순환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 건가요?
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죠. 제대로 훈련 안 된 직원이 외국인이나 휠체어 고객한테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럼 고객이 불쾌감을 느끼고 당장 SNS에 부정적인 리뷰를 막 올리겠죠. 별점 테러하고. 맞습니다. 그럼 브랜드 이미지가 깎이고 그 떠나간 고객을 다시 잡아오려고 마케팅 비용을 또 쏟아부어야 해요. 이 보이지 않는 손실이 엄청납니다. 아, 비용 손실. 네. 반면에 유니버설 서비스라는 무기가 장착된 직원은 어떨까요? 어떤 변수가 생겨도 상황을 매끄럽게 통제합니다. 그럼 그 고객은 예상치 못한 섬세한 배려에 감동해서 완전 충성 고객이 되는 거네요? 네. 게다가 이런 포용적인 조직 문화는 직원들의 직업적 자긍심도 높여줍니다.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퇴사율도 줄어들고 숙련된 직원들이 계속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와, 리스크를 막는 걸 넘어서 아예 비즈니스 시스템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군요. 아까 문헌 보니까 뭐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고 되어 있고 모빌리티 산업에서 말하는 그 마스라는 것도 유니버셜 서비스랑 결합해야만 완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통수단을 앱으로 아무리 잘 연결해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단절이 없게 도와주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야, 이거 진짜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완전 치밀한 비즈니스 생존 전략서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니버설 서비스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뉴노멀 시대를 맞으면서 진짜 뼈아픈 역설을 경험했잖아요. 아, 마스크 착용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이러스 맞겠다고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썼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너무나 거대한 새로운 장벽이 되어버렸어요. 방역이라는 선의가 낳은 예기치 못한 폭력이었죠. 아까 농인분들 필담 이야기하셨지만 상대방 입모양을 읽는 독화로 소통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스크로 뒤덮인 세상이 갑자기 모든 소통 채널이 음소거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진짜 끔찍한 재난이네요. 네, 감염병 예방이라는 절대적인 명분 앞에서 누군가의 소통 창구가 얼마나 쉽게 증발해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본 겁니다. 그래서 막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가 나오고 그림을 짚으면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보드 같은 게 대안으로 막 나오게 된 거군요. 온라인 화상회의 할 때 자막 켜두거나 시각장애인 위해서 사전에 PDF 파일 미리 보내주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예상치 못한 장벽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매뉴얼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장벽을 발견하고 그걸 부수려는 감각 자체를 유지하는 거죠. 감각을 유지한다. 네, 이걸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요. 아주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기적인 이유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나는 신체 건강하니까 유니버설 서비스는 나랑 상관없는 남 이야기다 이렇게 선을 긋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인류는 100세 시대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시력도 떨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관절도 불편해집니다. 예기치 않게 다칠 수도 있고요. 헉,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장벽을 마주하게 될 예비 당사자들인 겁니다. 와, 팩트 폭행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유니버설 서비스는 지금 당장 누군가를 돕는 착한 일이 아니라 미래에 늙고 다쳐서 장벽에 부딪힐 나 자신을 위해서 네. 내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고 지금 당장 미리 깔아두는 거대한 사회적 보험 같은 거였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배리어 풀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건물의 턱을 낮추는 하드웨어라면 유니버설 서비스는 모두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하는 우리 마음의 운영체제입니다. 마음의 운영체제. 너무 멋진 말이네요. 자, 그럼 이 방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요? 뭐 완벽한 시설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매뉴얼 다 못 외웠다고 주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시작하는 버튼이 의외로 진짜 단순한 곳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단 한마디의 질문이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로 그 대화형 서비스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짐작해서 엉뚱한 걸 주거나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뭘 필요로 하는지 묻는 겁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평범한 말인데 오늘따라 진짜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이나 일상 공간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을 세워두진 않으셨나요? 내 안에 무의식적인 편견이 누군가의 접근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스스로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유니버설 서비스의 신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계획을 하나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 드디어 발표하시네요. 네. 오늘 우리가 유니버설 서비스의 거대한 철학이라는 숲을 봤잖아요. 앞으로는 나무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뜯어볼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고령자, 언어가 안 통하는 외국인 등등 각각의 상황에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통해야 하는지 그 생생한 실전 툴킷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다룬 철학이 현장에서 어떻게 마법처럼 쓰이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식당 기억하시죠? 이제 직원이 당황하는 대신 눈높이를 딱 맞추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다정하게 묻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모두를 위한 진짜 세상이 시작되니까요. 그럼 다음 실전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